오늘은 1, 2, 3부로 진행되는데요. 1부에는 풀뿌리 기후운동 및 지역 자치를 설명해 주실 운주님, 부산기후용사대 운주님이시고, 2부에서는 정보 공개 청구 이론 강의와 실습 강의를 맡아주신 언주님, 언주누리달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1, 2부는 쉬는 시간 없이 진행을 하고요.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고 3부에는 모두 질문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자유로운 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은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나중에 다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후에 이 세미나가 끝나고 부산기후용사대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이번 세미나는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설명은 끝나고요. 지금부터 훈주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강연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마 기후용사대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부산 시민운동 지원센터에도 올라갈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실 일단 된 대로지만 한 10분 정도 조금 늘릴 수 있는 점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뜨는데 혹시 잘 들리시나요? 지금은 좀 들립니다. 아까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유튜브에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건 약간 끊기긴 했어요.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공유할게요.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전체 화면으로 해주세요. 제가 조금 자꾸 서툴러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기후용사대에서 기후운동과 풀뿌리 자치에 관한 얘기를 같이 30분 정도 해볼 운주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기후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죠. 뭐 마을 공동체, 탈성장, 풀뿌리 자치, 정의로운 전환, 반자본주의 운동, 땅 살리기 등등 여러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많고 뭐 토종시야 뭐 너무 많은 부분들로 있지만 오늘은 그 많은 키워드들 중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기 앞서서 이제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은 풀뿌리 자치와 반자본주의 운동에 대해서 같이 엮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분은 이제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하신 아담 스미스입니다. 이분이 사실 저는 왜 자본주의의 아버지가 됐는지 조금 의문인 부분도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오해를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돌아갈 것인데 이때 이 보이지 않는 손이란 인간의 이기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현 자본주의에서 나타내는 인간의 이기심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순수하게 줍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어떤 현 자본주의 체제를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들을 때마다 완벽하지 않은 이론은 내놓고 싶지 않아 했었던 아담 스미스가 듣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아담 스미스가 쓴 이 국부론이라는 책은 국가들이 어떻게 부유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저서입니다. 그 당시 시대상의 국가의 부는 금은의 축적으로 보는 중상주의가 팽배해져 있었고 따라서 금은 축적을 위한 식민지 개척 등이 생겨나 있을 때였어요. 아담 스미스는 이 중상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국부론을 썼는데 따라서 여기서 아담 스미스의 이기심이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그냥 자신만의 이기심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로서 이기심을 말한 것이고 이것이 노동으로 이루어져 사회의 에너지원이 될 때 국가는 부유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이 다 같이 행복해지는 것이 이제 국가가 부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개인의 경제적 이기심은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이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고 경제도 그 도덕적인 체계 내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본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생태계 내에서 경제계가 이루어져야 했던 지금 현재 나온 도덕경제학과도 굉장히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민 대부분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데 그 나라가 부유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국부론의 요지입니다. 기후위기 또한 어떻게 다 함께 책임을 지고 피해를 덜 보게 다 같이 괜찮아지는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불평등을 어떻게 제대로 세우는 것에 대한 그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만으로는 축소할 수가 없기도 하죠. 인권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기후위기에서 얘기하는 탈자본, 탈성장은 사실은 정의로운 성장의 전환으로 말이 바뀌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시장 개방을 주장했던 애시당초 자본주의의 아버지라고 주장했던 사람의 목적이 지금과 아주 많이 다르니까요. 그러면 돌아가서 스미스가 말했던 경제 속에 도덕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어째 보면 도덕적이라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스미스는 도덕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동감은 사회적인 본능을 작용하는 보편적인 도덕 감정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연민이나 동정, 단순한 감정이입과는 전혀 다르며 이타심만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스미스는 이기심에도 동감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필요로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감은 기본적으로 감성적인 체계에 속하며 다른 사람의 희로애락을 함께 느끼는 감정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적정성과 함께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 이 적정성은 우리 마음속에 공정한 관찰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 공정한 관찰자에 따르면 우리는 관계에서 축적한 경험을 통해서 공정한 관찰자를 마음속 안에 이렇게 상정해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로움은 도덕성을 얘기할 때 타인과 자기 자신, 세계와의 관계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풀뿌리 자체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개개인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어떤 반짝거림과 욕구가 하나 둘씩 모이는데 다들 이 욕구가 다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끊임없이 투사를 하고 무언가를 보겠죠. 너무 다른 모습을 한 사람과의 욕구에 충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모여서 뭔가 공동된 지혜를 끌어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탈체제를 할 때 개인의 굉장한 그 노력만으로 탈체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세계 속에 있어서 그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타인과의 혹은 타 생명체와의 그 함께 이루어진 관계 속에서의 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해요. 이것이 저는 풀뿌리 자체의 기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러 집단들이 함께 모여서 시너지를 이루고 그것이 점점 위로 올라갈 때 우리는 바텀업을 통한 이제 사회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이제 민과의 관계에서 있어서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로 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텀업 풀뿌리 자치보다는 밑에서 탑다운 형식의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형식밖에 많이 쓰고 있기도 하죠. 이러한 풀뿌리 자치 정신을 기본으로 해서 2021년에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 규정이 세워졌는데요. 지방자치법의 1조 목적 규정은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 원리가 돌아가는지 여태까지 앞전에 설명했던 것을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 행정 참여에 관한 상황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무원들도 이 사업을 다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생겨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이제 크게 시군구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와 특별시 광역시도에 따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제 나뉘는데 오늘은 정말로 그냥 기본만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해서 이미 아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이 들지만 네, 나중에 해볼 얘기를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법이나 이런 부분을 주로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 부분 좀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치단체들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 기관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집행기관 같은 경우는 시장과 군수, 이제 행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시청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러한 형태들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제각기 일을 잘 해줘야 돼.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잘 돌아가겠죠. 이렇게 잘 돌아간 사례로는 행복마을 연수구 마스크 지원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이 마스크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에 죄송합니다.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넘길게요. 네,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서 이것에 대해서 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에 훌륭하게 대적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례에는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착한 임대료 운동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이 함께 있는데요. 전주시에서 이 전주시장이 했던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온 거예요. 처음에 재난 기본소득을 이렇게 코로나 때 지급을 하기 시작한 것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기본소득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기본소득을 가시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거에 있어서는 얘기가 항상 많잖아요. 이제 우리의 어떤 단체의 그러니까 국가, 정부 혹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 기본소득이 어떤 도시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5만 원이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5만 원이 나왔던 걸로 아는데 뭐 경기도는 20만 원이 나오기도 했고 이렇게 다 다르게 나왔었죠. 거기에는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정치인들이 우리 여유가 없다 이런 말을 쓰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주시의 얘기를 보면은 전주는 재정 자립도가 썩 좋은 도시는 아니라고 합니다. 한 번도 돈이 많은 국가, 돈이 많은 도시가 경제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돈의 문제보다 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하는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번 위기가 지나면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가 경제 위기를 가장 잘 극복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는 다를 것이라고 장담한다. 재정 자립도가 아무리 높은 지자체여도 예산이 남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경제적인 현실을 세워서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지만 그 현실적인 문제를 세울 때 무엇이 중요한가의 가치관에 우선순위를 제대로 두고 철학을 세우지 않는다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 문제느냐라고 짚어주시는 것 같아서 이러한 철학을 이제 세우는 데 있어서 풀뿌리 자치를 또 밑에 보면 크게 얘기를 해주셔요. 풀뿌리 지방자치 존재 가치가 효용감이 재발견되고 있다. 전주시 페이스북에 전주란 도시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걸 처음 느꼈다라는 댓글이 달린 걸 봤다. 국민은 국가가 이런 거구나, 시민은 도시가 이런 거구나 하는 인식의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예,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풀뿌리와 기후운동에서 풀뿌리 자체가 어떤 식으로 공유가 되고 있고 또 반자본주의 운동에서의 풀뿌리가 왜 필요한지 지금 크게 맥락을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풀뿌리 자체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발적인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여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참여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오늘 와주신 것만 해도 어째 보면은 참여의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참여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기후용사대가 2월 때쯤에 그 4월 그 시장 재보궐 선거하기 전에 가덕도 운동과 관련해서 열심히 좀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지금 현 시장으로 있는 그 박형준 시장님이 처음으로 공약 1번 공약으로 세웠던 1호 공약으로 세웠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반루프라는 것이에요. 가덕도 신공항과 어반루프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 프랑스 15분 도시의 그 15분 도시를 사실 그 15분 도시는 주민 복지가 가장 큰 목적인데 여기서는 최대한 빠르게 많은 곳을 갈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좀 거리 개념으로 잘못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오발루프로 우리 또 다시 토건으로 한번 뭐 살아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져왔는데요. 이 어반루프 10억 예산이 그 6월 말에 그냥 전액 삭감이 당했어요.
그래서 이때 뉴스 보면은 시의회가 적절한 경제를 했다, 여야 갈등이 뭐 격화되었다 등이 나오는데 저는 뭐 물론 이게 너무 고착화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해진 세상인가 싶다가도 또 당연한 게 참 이상하기도 하고 시의회와 그리고 그 행정부 서로의 어떤 그 견제를 함에 있어서 당의 색깔이 띠게 되는 신문 기사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감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가 가덕도에 대해서 검색을 이제 해볼 때도 이거는 이제 부산일보에서 쓴 여러 가지 기사들인데요. 보면은 굉장히 편파적으로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서나 아니면 가덕도에 대해서 좀 두둔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의 글들은 검색을 해봐도 거의 잘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한번 지방 언론이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로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본 적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저희가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뭔가 정치적으로 편파적으로 흘러가 버리면 우리 정보가 너무나도 부실해지고 우리가 보는 눈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정보가 굉장히 정확한 정보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정보 공개 청구에 관한 세미나들이나 아니면 얘기들이 좀 더 활발하게 지방에서도 나왔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세미나를 조금 준비를 해보게 되었고요. 우리는 누구나 알 권리를 가집니다. 그 도시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혹은 도시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사는 곳을 걸어 다닐 때 이 가로등은 지금 왜 꺼져 있는 거지? 이 가로수는 왜 지금 여기 부러져 있는 거지? 이 방음막은 왜 여기 지금 유리가 깨져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쯤 의문을 가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 청구를 해보고 이런 방식,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 인프라를 이루는 무언가이고 그것을 이제 궁금해하는 자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공간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기후사회운동이 지속이 가능하려면 자발적인 주체성이 가진 힘이 외부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집단 인격의 몸 상태를 살피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할 것인가를 살피기 위해 서로의 관계 내에서의 어떤 집단 내에서의 관계나 생태를 살피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내 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용, 그러니까 사회운동을 한다 칠 때의 어떤 정치적인 관가의 움직임,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볼 수 있는 눈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지원을 받는 것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대치를 하는 운동의 형태든 우리가 어떤 그것이 정부 혹은 혹은 다른 관계에서의 어떤 연대의 형태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수시간에 그 관과의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 내부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끼리 생겨난 생태계가 즉 수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우리의 관계망이 관과의 어떤 관계를 엮는다는 것은 그것을 어째 보면 시간 안에 뽑아가는 상품으로 우리가 치부되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면서 관계를 맺게 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의 것들을 우리 주변의 것들과 함께 무슨 내용물을 내포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잘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세미나로 좀 함께 배워갔으면 하고 함께 얘기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나아가서 서로 나중에 질문을 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 관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에 관계를 맺을 때 관가의 어떤 그 사업을 할 때 이것을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또 얘기를 해보는 자리가 돼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좀 다 같이 잘 배워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기후 위기 운동 목적이 아니더라도 아까 전에 앞전에 얘기를 드렸듯이 도시의 내 공간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사랑이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궁금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 공간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순간들이 사실은 도시에 살게 되면서 많지가 않고
어찌 보면 우리는 방법을 몰라서 내가 사는 공간에 애정을 가지지 못하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 좀 슬프기도 하니까 이번에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면서 주변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발제는 조금 빨리 끝난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나서 쉬는 시간을 조금 가져도 좋고 아니면 질문 시간이나 아니면은 다른 다음 강의를 바로 진행해도 좋고 이건 사회자분님이 알아서 재량껏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이 흐름을 따라서 그대로, 근데 너무 잘 들었고요. 흐름을 따라서 언주님의 강연을 듣고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은주님의 그 마지막 말이 특히나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 자신을 갈무리하고 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세계를 바꾸는 힘은 이 함께하는 것에서 나올 수 있다. 즉, 풀뿌리 자체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인데 정말 와닿고, 네, 그런 통찰을 나눠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언주 누리달님께서 공유 화면 해주시고 시작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기 전에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 계시면 손을 살짝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김유진 선생님 당연히 해보셨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다들 이제 오늘 처음 해보시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맞춰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방금 은주님 말씀하실 때 이게 풀뿌리 자치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풀뿌리 자치의 어떤 완성을 위해서 혹은 시작을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게 좀 안타까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 제도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이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주셔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생산하거나 또 접수하거나 가지고 있는 보유하는 정보들에 우리가 접근을 해도 될까? 그 정보를 내가 받아볼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들이 별로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특히나 이제 기후용사대에서 준비해 주신 세미나인 만큼 기후 활동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왜 정보공개 청구라는 것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화면 공유를 좀 해볼게요. 네. 기후 활동가들이 알아야 할 정보공개 청구. 저는 부산 에너지 정의 행동에서 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담당과 행동 담당은 또 따로 있습니다. 녹색당인데 지금 정의를 담당하고 있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는 한데, 네, 정의를 담당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활동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생의 신분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각자의 일을 나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이 가운데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까지 꼭 굳이 알아야 할까? 네, 무슨 도움이 될까? 알면 도움이 됩니다. 알면 도움이 되고,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어쩌면 때로는 무관심했다거나 아니면은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뭐 이런저런 문제를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라는 수단을 별로 이렇게 활용하지 않아 왔던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정보공개 교육을 할 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들이 알 권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상에서도 이제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고, 우리가 아까 은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어떤 활동이나 혹은 사회의 어떤 변화나 혹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나 일단 기본적으로 뭐 어떤 게 문제인지 알아야 하고 그 문제는 왜 발생했는지 알아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알아야 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기관들 혹은 사람들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알아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알아야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세상에는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보장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 권리는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정의를 내리고는 있는데,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어떻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개개인에게는 그 알 권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예전에는 이게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글자를 모르면 이제 문맹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엔 이제 정보맹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정보에서 어떻게 좀 뒤처지거나 그 소외되거나 하면 아무래도 어떤 사회의 참여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거기서의 어떤 역할이라던가 이런 것에서 많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한 줄 정리를 할 때 정보 공개는 모든 권리를 위한 권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보 공개라는 것 자체가 법명이 좀 길기는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정보공개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법 안에 정보 공개에 대한 어떤 시민적인 권리에 대해서 시민적인 권리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 공개는 모든 권리를 위한 권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메르스, 방사능, 세월호,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최근에 있는 우리 팬데믹인 코로나19 초기 때를 잘 기억해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분들 이제 지금은 보시기 어려우겠지만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메르스라는 그 감염병이 이제 막 창궐을 했었을 때, 그때 제가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한 10분 거리 이내에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었어요. 메르스 창궐하고 나서 그때 막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어디 중동 낙타로부터 감염이 돼서 그래서 한국에 또 전파가 되고 뭐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어떤 그 정보들,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막 확산 유포가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메르스에 감염되어 있는 환자들이 그 수용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은데, 어쨌든 그 환자들이 어느 병원에 있는지에 대한 그 병원 정보를 처음에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때 그 일부의 그 언론 기관에서 뭐 뉴스타파와 같은 독립 언론 기관에서 오히려 먼저 그 병원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 병원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었어요. 당시에 이제 정부는 오히려 그런 정보를 차단하고 뭐 온라인상에서 뭐 시민들이 메르스에 대한 어떤 괴담을 유포하거나 이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뭐 법적인 그 처벌을 하겠다.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뭐 이 오른쪽 밑에 있는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홍원 국무총리라고 이분이 뭐 그만두겠다 했다가 또 돌아오시고 그만두겠다 했다가 또 돌아오시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다 메르스 사태 때도 그랬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한국으로 이제 방사능 오염수라든, 지금도 뭐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있지만 방사능 비의 어떤 낙진의 문제라든지 혹은 세월호 사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다 차단시키고, 오히려 그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시민분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막 서로 정보를 막 공유하는 거예요.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유포되는 정보들, 그 유포자들을 찾아서 뭐 발본색원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세월호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사고였을까? 그때 이제 제가 당시에 일을 했었던 정보공개센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정보에 대해서 막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직접 해보시기도 하겠지만 정보공개 포털이라는 어떤 사이트가 있고 그 사이트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각 공공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어떤 정보의 목록을 목록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세월호라던가 아니면 뭐 선박 안전 뭐 이런 걸로 검색을 계속 해봤었거든요. 이 사고가 그냥 정말 어쩔 수 없는 사고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좀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막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해수부나 해경청에서 이렇게 그 여객선의 안전을 점검하는데 배 한척 점검하는데 13분밖에 걸리지 않았던 어떤 정보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세월호라고 검색을 하면 당시에 이제 정보를 생산할 때 각 기관에서는 이 정보를 공개 문서로 생산할 건지 비공개 문서로 생산할 건지 생산할 때부터 이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비공개 문서로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이걸 공개 결정할 건지 비공개 결정할 건지는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각 기관에서 세월호와 관련된 문서를 비공개로 생산한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세월호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세월호 사고가 원활하게 이제 조사되고 해결될 때까지 시민분들이 이걸 투명하게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좀 됐었고, 사실 어떤 괴담이 계속 확산되고 유포되는 것에 어떤 책임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 어떤 정부, 공공기관들, 이 기관들의 어떤 책임일 뿐인 건데, 근데 사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면서 괴담을 유포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막 제기를 해왔었고, 그래서 저희가 주장을 했던 건 괴담 유포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유포되는 것은 막 우리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 인터넷에 뭐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막 이런 거를 검색해 보면 어떤 사진이 제일 많이 떴냐면 뭐 귀 없는 토끼 아니면 뭐 그 해바라기 꽃이 여러 개가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방사능에 피폭이 돼서 뭐 생태계의 어떤 교란,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이 막 검색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유포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 이 괴담을 없애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해주고 공유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계속된 문제 제기였습니다. 요즘 정보민주주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소외되고 하는 것이 결국엔 어떤 평등의 문제, 인권의 문제로 다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보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어떤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걸 뭐 환경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권의 문제에서도 보고 사회 불평등의 문제에서도 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차적인 부분에서 봤었을 때 정보민주주의가 이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정보공개 제도는 언제부터 중요했나요?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네, 1980년도부터 사실 논의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언론중재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기본법에서 이제 정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 알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먼저 나오기 시작했었고 1991년도에 그 청주시 의회가 정보공개 조례안을 만들면서 정보공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사실 법보다 조례가 먼저였어요. 근데 이 조례가 왜 먼저 됐냐면 그 청주시 의회에 굉장히 괜찮은 시의원분이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정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의원분이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사례를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선진국들 흔히 말하는 선진국들에서는 정보공개법, 알 권리 뭐 이런 게 너무 중요하게 되어 있고 그런 법령들이 다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자기가 이제 뭐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법을 만들 수는 없고 우리 그 시의회에 조례부터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이 됐었고 그게 이후에 이제 법령으로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또 이렇게 뭐 참여연대라든지 어떤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보공개법 제정에 굉장히 이제 적극적이었고요. 그런 어떤 제안 하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합니다. 네, 청년 고용은 왜 나아지지 않나요? 도대체 집값은 왜 안정이 되지 않고, 네, 아까 은주님도 얘기했는데, 뭐, 가로등이 여긴 꺼져 있고, 저기는 왜 켜져 있고, 뭐, 저 동네는 또 뭐, 그 코로나 백신 뭐, 자녀 신청하면 되게 빨리 되던데, 우리 동네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한테는 일상을 살아가면서의 어떤 질문과 문제와 이런 것들에 대한 제기들이 계속적으로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데에서 이제 검색을 합니다. 위키피디아도 들어가 보고 구글도 들어가 보고 해서 여기서 각종 검색들을 많이 하죠. 요즘에는 포털 사이트보다 사람들이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서 검색을 더 빨리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 뭐 오늘 계속 그 페이스북을 뜨겁게 했던 사진이 그 어떤 공무원분이 그 저기 뭐죠? 비 오는데 우산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그거 사진이 오늘 계속 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진실이냐, 뭐 그 법무부 차관이 이렇게 한 거냐, 아니면 뭐 기자들이 요구했던 거냐, 뭐 이런 걸로 뭐 진실 공방이 있었는데, 뭐 사실 진실 공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행위가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SNS나 뭐 포털, 뭐 기사 검색 이런 걸로 본인들이 알고 싶은 정보를 많이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근데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세월호가 뭔가요? 라고 검색을 했더니 네이버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세월호가 뭔가요? 고등학생들이 여러 명 보내졌다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 소리만 해서 짜증나요. 너무 슬픈 말이지 않아요? 어떻게 이제 국가적인 어떤 재난 사고였고 거기서 이제 희생된 희생자들이 그냥 여러 명 죽었다라는 데 짜증난다.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고등학생들이 여러 명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식인이라는 게 어떻게 봤을 때는 집단지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서비스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정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답변을 받은 이 초등학교 3학년 분은 그러면 세월호의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이런 것들이 좀 무섭죠. 그래서 어떤 정보를 생산하고 만들고 기록해 놓고 하는 어떤 공공기관들은 그 정보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흔히 이제 공신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그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고 공공기관은 그 정보에 대해서 이제 책임 있게 공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흔히 정보공개 청구를 이제 어디에 많이 활용을 하냐면 행위적 감시를 할 때 되게 많이 활용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낸 세금을 어디에다 어떻게 썼을까 이 용산구 의회 너무 먼저 나왔는데 정보공개 청구를 보통 이제 세금 사용에 대해서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업무 추진비를 어디에다 많이 사용했을까 이렇게 해서 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면 보통 이제 의회에서 이렇게 이상한 데에다가 세금을 많이 사용했다더라. 뭐 이분들이 각자 어떤 서초구 의회 운영위원장은 자기 부인이 되는 분이
야쿠르트 판매원이었기 때문에 그 야쿠르트를 대량 구입하는데 이제 사용을 했다. 네, 700만 원어치 야쿠르트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어디 의회에서는 뭐 등산복을 단체로 맞추는데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업무 추진비라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라는데 이제 쓰라고 책정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리고 그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혹은 그 적용되는 범위들이 다 규칙으로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있는 어떤 규칙들을 지키지 않고 마음껏 사용을 했던 거죠. 뭐 술을 먹는데 사용을 했다거나, 뭐 어떤 분은 예전에 국회의원들 그 정치자금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껌을 사요. 그냥 이렇게 내역을 보면 껌 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껌을 막 500만 원어치씩 막 사는 거예요. 어느 슈퍼에서.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죠. 껌을 이렇게 씹다가는 턱이 다 나갔을 텐데 왜 이렇게 샀을까? 카드깡을 한 거죠. 그냥 대놓고 쓰지 않았으면서 실제로 그 마트에다가 500만 원을 긁어놓고 이제 다른 것을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돌려받는다거나 이런 카드깡을 하는 일들이 많았었고, 또 어떤 분은 주유소에서 그렇게 주유를 하는데 한 번 주유를 할 때 막 몇십만 원씩 꼭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파주가 지역구인 국회의원이셨는데 그렇게 강남에 와서 주유를 해요. 그 우리가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한 거죠. 이건 카드깡이고 이 강남 주유소는 이분의 지인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금 사용에 있어서 행위적 감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눈다면 이게 몇 년 전 일인데 어느 날 이제 환경부에서 환경부는 그런 어떤 책임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혹은 뭐 3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지하수의 어떤 그 수질 검사 이런 거를 전수 검사하는 역할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체 이렇게 지하수 전수 검사를 해봤는데 어느 지역에서 우라늄, 라돈, 뭐 이런 방사능 물질이 막 검출이 된 거예요. 근데 동네 이름을 공개를 안 해. 어느 지역에서 검출이 됐는지 모르는데 그냥 A, B, C, D 지역 이렇게 해놓고 A 지역에서 이런 게 검출됐습니다 라고만 이제 언론에 나온 거죠. 그래서 기자회견을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공개를 안 해줬는데 오히려 그 지역에서 환경부에서 우리 지역을 이제 조사하고 갔다. 그런데 여기에 라돈이 검출됐다더라라고 하면서 그 지역의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지 또 혹은 어떤 내용으로 그 전수검사를 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지역들을 뭐 616개 마을 상수도를 대상으로 이제 정보공개 전수 검사를 했는데 그 안에서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라돈이 검출이 됐다더라. 근데 그 지역명을 공개할 수 없다라는 그 환경부의 입장이 어떤 이유 때문이었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땅값이나 집값이나 뭐 이렇게 낙인의 문제가 생기겠죠. 지역에 이제 혐오 시설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하수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그거를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그 정보를 공개해주지 않으면 그 지역 주민들은 뭣도 모르고 그 지하수를 지금까지 계속 먹어왔고 어떤 피해를 입어왔던 건데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의 근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뭐 행정소송도 하고 해서 결국에 이제 공개되는 것까지 됐는데 항상 이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공개 사유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따가 정보공개법을 이제 설명드릴 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되게 좋은 사례로 보는데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 나고 나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걱정을 했어요.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지는 않을까. 최근에도 이제 일본에서 오염수 방출하겠다라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뭐 바다가 장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디까지는 동해, 뭐 어디부터는 일본에 뭐 이렇게 표시를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뭐 물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산 수산물들에 대한 어떤 수입 금지 조치들을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들이 원산지를 속여서 들어오는 사건들이 좀 덜어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는 게 아니라 미량으로 검출이 계속 됐어요. 근데 그 미량으로 검출되는 것은 크게 위험하지 않다.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라는 게 우리나라 식품안전처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아무튼 당시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어쨌든 소비자들이 마트에 가서 사 먹는 것은 본인의 선택인데 내가 돈 내고 사 먹는 거니까. 그런데 집단급식을 하는 것은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제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린이한테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하는데 어린이들의 어떤 집단급식을 하는 곳들, 뭐 학교 혹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이제 각 구청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은 구청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치원의 경우는 각 지역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방사능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조사하고 있냐 했는데, 그런 정보가 없다라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여기 뭐 세 군데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 곳이 세 군데였는데, 사실 여기가 잘해서가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마포구 같은 데는 이런 거예요. 원산지 정보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땡땡마트. 그러니까 고등어 하고 옆에 땡땡마트가 원산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트, 그 마트에서 샀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고등어를 어디에서 잡아왔냐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냥 땡땡마트라고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원양산,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이제 의미 있는 정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먹거리 운동하는 생협단체들이랑 또 이제 학부모 단체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자, 이렇게 위험한 그 방사능 오염 식품을 아이들한테 먹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만들자.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GMO 관련한 친환경 급식 조례들이 막 생겼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여기에 이제 방사능도 우리가 포함을 시키자라고 해서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가 막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그게 지금도 유효한지, 그 조례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기는 합니다. 네, 인권의 문제로 좀 접근을 한다면 제가 부산에 와서 부산은 영화의 도시? 뭐 이런 타이틀을 좀 가지고도 있고, 제가 해운대 사는데, 물론 영화의 전당 거의 안 갑니다. 거의 잘 못 가고 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4월 20일이 이제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의 날인데, 4.10 때 우리가 장애인권과 관련한 어떤 영화를 상영회를 하자라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장애인들이 편하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영화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관이 아니면 그러면 뭐 공연 시설이어도 괜찮으니까 다른 데를 찾아보자 막 그랬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산시의 각 구에다가 이것도 청구를 해봤죠. 각 구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영화관이나 공연장에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가? 거기에 장애인 좌석이 비율이 얼마나 되나? 뭐
그랬더니 뭐 예상했던 대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화관이라는 게 너무 적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맨 앞좌석 아니면 맨 뒷좌석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좌석도 몇 개 되지 않죠. 그러면 그 또 하나의 문제는 신체 장애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분들의 장애 말고도 사실 시각 장애라든지 청각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영화를 즐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문화 향유 권리라는 것이 사실 이제 보편적인 권리로서 필요하고 있어야 하는 건데, 근데 뭐 영화의 도시 뭐 그런 걸 얘기해봤자 사실 그것은 비장애인들에게만 해당되어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게 조금 좀 씁쓸했던 건데, 이거 이제 장애인 단체들이랑 같이 요구하고 뭐 시의회에서도 조금 뭔가를 해보려고는 했다고는 하는데 뭐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퀴어 문화 축제. 어, 올해는 아마 좀 열리기 어렵겠죠? 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계속 이제 뭐 시랑도 부딪히고 해운대구랑도 부딪히고, 제가 퀴어 문화 축제 같이 준비하면서 그냥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나가지고 해운대구를 괴롭히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여러 건 했었는데, 이제 그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는 구남로를 이용하고 싶은데 그 이용을 이제 허가하지 않는 거예요. 도로 조명과 관련해서. 그래서 왜 허가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뭐 퀴어 문화 축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그 공공의 이익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허가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봤고, 예전에 실제로 제가 현장에도 있었는데 2018년도에 서병수 전 시장하고 홍준표하고 둘이 토크 콘서트 했었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이잖아요. 공공의 이익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근데 그런 데에는 이제 허가를 해주고 퀴어 문화 축제만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당시에 이제 뭐 규탄 기자회견도 진행을 하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해줬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산에 일부러 연대도 하러 와주시기도 했었고요. 이거는 조금 네, 넘어가고 그러니까 부산은 더군다나 이제 또 핵발전소가 여러 개 존재하는 도시이고, 저도 이제 탈핵 운동을 하는 단체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핵발전소와 관련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핵 폐기물 문제가 있어요. 부산 인근에는 10개 핵발전소가 지금 있고, 뭐 고리 1호기를 멈추기는 했지만, 그럼 고리 1호기를 이제 그러니까 영구 정지는 했는데 실제로 이제 폐쇄하는 데에 들어가야 돼요. 폐쇄 과정에 들어가려면 기존의 고리 1호기 안에 보관해 놨던 핵 폐기물을 꺼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핵 폐기물의 문제에 대한 합의를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제가 곧 여러 사정으로 휴가를 들어갈 예정인데, 마지막으로 쓸 글이 공론장에 대한 글이에요. 최근에 이제 뭐 탄중이 건도 있기는 한데, 핵발전과 관련해서도 계속 공론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고리 569기의 공론화가 결국에는 신고리 569기 건설 재개라는 상황을 만들었고, 꾸준히 핵폐기물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공론장이 있었는데, 재검토위원회라는 것이, 근데 결국에는 핵발전소가 존재하고 있는 현재 부지 안에 임시로 저장시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핵폐기물을 꺼내 놓겠다라는 게 지금 재검토위원회의 결정입니다. 그러면 부산은 핵발전소만 존재하는 도시가 아니라 핵폐기장이 존재하는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여러 건 했고, 각 지역에서 어떻게 막 왜냐면 우리한테 잘 안 알려줘요. 뭐 탈핵 단체에 우리 뭐 산업부랑 어떤 논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알려주니까
저희가 이제 미리 찾아보는 수밖에 없고,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기장군에서 이거 뭐 재검토위원회와 관련해서 뭔가 하고 있는가? 그래서 막 검색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제 지역 실행기구라고 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하려고 막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장군청 가가지고 막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었죠. 근데 다행히 실행기구가 지금은 구성이 못 된 상황입니다. 기장 같은 경우에는. 다행이에요.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경주는 구성이 됐었고 지역 의견 수렴을 해서 임시저장 시설을 짓는 걸로 결론이 났고, 짓고도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좀 기분 좋은 거예요. 저희가 기장에 핵발전소 말고 또 해수담수화 시설이라는 게 있는지 잘들 모르세요. 그러니까 해수담수 시설이 뭐냐면 바닷물을 담수화해가지고 이제 소금기를 빼고 해서 그거를 뭐 먹는 용도라든지 아니면 공업 용도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해수담수 시설은 이명박 씨가 핵 발전소를 이제 해외에 팔아먹기 위해서, 이걸 세트예요, 세트. 우리가 흔히 세트 하는데, 핵발전소와 해수담수 시설을 세트로 이제 팔아먹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두산중공업 많이 들어보셨죠? 핵발전소를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고, 해수담수 시설을 만드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뭐, 아무튼, 근데 이제 기장에 이 해수담수 시설이 처음 만들어질 때, 뭐, 핵발전소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주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어떤 이제 국가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핵발전소 들어올 때는 전기 만드는 공장 들어오는 줄 알았고, 해수담수 시설 들어올 때는, 그거 뭐 공업용수로 쓴다고 하니까, 뭐, 별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셨는데, 갑자기 이거를 이제 수돗물로 공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주민투표라는 것을 진행을 했어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하나로서 주민들이 결정을 직접 하겠다. 그래서 주민투표라는 것을 이제 진행을 했었고, 당시에 기장 주민들의 많은 분들이 해수담수 시설의 수돗물 공급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고, 실제로 지금은 이제 그 시설이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동되지는 않고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난감한 상황이긴 해요. 뭐 그것도 철거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뭐 하니까, 뭐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저희는 지금이라도 없애는 게 답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당시에 막 문제 제기를 하니까 수돗물로 공급 못하게 막 이렇게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병에 담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산시 이제 상수도 본부에서 병에 담아가지고 막 각종 행사에다 다 뿌리는 거예요. 뭐 마라톤, 뭐 축제, 뭐 이런데. 그래서 저희가 막 쫓아다니면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이제 피켓팅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 병입수를 우리가 도대체 그냥 공짜로 나눠주니까 사람들은 크게 문제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마시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내용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안 마시고, 좀 재밌었던 거는 부산시에 무슨 회의가 있었는데, 이게 해수담수 순수 365 이렇게 막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왜 주냐고 우리가 막 공무원들도 안 먹어요. 공무원들도 정수기에서 물 빼먹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몇 병이나 만들었고, 뭐 얼마나 배포했는지, 그리고 당시에 뭐 이렇게 그 버스만 타면, TV만 틀면 계속 이거 광고를 하는 거예요. 순수 365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 광고하는 데에는 얼마나 돈을 썼는지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봤었죠. 그러니까 광고하는데도 1년 동안 해수담수 수돗물 광고비에만 3억을 썼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다른 어떤 사업에도 형평성에 맞게 이 정도 썼으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광고 홍보비 예산이 한 4억 정도예요. 4억인데 그 중에서 이 사업에만 3억 정도 썼다라고 하면 이 사업만 굉장히 밀어붙이는 거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병입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플라스틱에 넣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는 것들도 뭐 6만 병 이상 그때 이렇게 배포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배포하는데 그 담당자도 없어요. 막상 가보면 그냥 이렇게 박스채만 남겨져 있고, 사람들이 들고 가면 들고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 병입수에 담은 물이 어떤 논란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핵발전소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바닷물을 담수해서 쓰겠다라는 거였고, 여기에서는 이제 삼중수소의 문제, 지금 그 일본 그 오염수랑도 같은 문제인데, 삼중수소를 걸러낼 수 없는 담수 시설인데 이걸 시민들한테 그냥 먹으라고 배포하는 것은, 실제로 그게 기준치 이하이든 이상이든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위험을 시민들한테 그냥 막 던져주는 거랑 같은 거죠. 지금 그냥 일본의 그 오염수 먹으라고 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도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봤었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몇몇 분들한테 그때도 소개해 드렸었는데,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뭐 탈핵에도 기후위기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단체인데, 이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스쿨미투와 관련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엄청 열심히 하셨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스쿨미투 사건이 막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각 그 지역 교육청에 전국의 16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 현황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셨었고, 받아봤더니 스쿨미투 사건이 이제 발생하는 곳들이 있었는데, 그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전에 우리가 좀 자주 했던 것이 뭐였냐면, 그것도 이제 우리가 2018년도 이전에는 스쿨미투라는 어떤 그런 단어가 있었던 게 아니라, 교사의 어떤 성폭행, 성추행의 문제, 성폭력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고 교육청에서 이제 내린 징계라는 것은 굉장히 솜방망이이고, 그 학교 명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되지 않는, 그러니까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을 비공개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본다라고 하면 이런 정보가 이렇게 명확하게 공개되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이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까지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진보교육감이라고 부르는 서울시 조희영 교육감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사실 이런 현황을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들은 그런 게 있어요. 혹시 뭐 각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뭐 어느 지역에 마을교육공동체 잘한다 이러면 선진지 견학 이런 거 가잖아요. 가가지고 거기 은평이 잘한다더라, 광주가 잘한다더라, 막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배우고 그걸 또 베껴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특색이 없이 좀 비슷한 결로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좀 이렇게 잘한다 이러면은 그걸 좀 쫓아가려고 하는 게 있어서, 이 현황, 그러니까 부산의 어떤 스쿨미투를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산의 스쿨미투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보공개 청구라는 것이 굉장히 편리한 도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청구할 때 다중 청구가 가능해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냥 16개 시도 교육청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16개 시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250 몇 개의 기초자치단체 다 선택하거나,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아주 간단하게 청구하고 자료를 받아보고 나중에 그걸 비교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보공개 청구의 또 하나의 어떤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뉴스엔조이도 비슷한 사례였고요. 그 인권조례 관련해가지고 이제 현황을 이제 받아보신 거예요. 뉴스엔조이라는 데는 이제 기독교 관련한 어떤 언론사인데, 당시에
어, 무슨 아시겠지만 선거만 앞두면 그렇게 인권조례 있는 것도 없애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인권조례가 있는 곳은 어디인지, 인권조례가 최근에 폐지된 곳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 이제 막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받아보셨던 거였고, 인권 조례 안에 보통은 인권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도록 내용적으로 담겨져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있어야 하는데, 근데 인권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청구해서 받아보신 거였죠. 네, 가덕도 나왔네요. 가덕도. 제가 최근에 또 받아봤었는데, 이거는 2019년도에 제가 청구를 해가지고 당시에 분석을 했었던 거였고, 하도 가독 신고한 그 광고를 너무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를 막 검색을 해봤더니 가덕 신고한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아니다. 총선 앞두고, 막 선거 앞두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또 이번에 그 재보궐선거가 또 있었잖아요. 막 그러면서 그래서 가덕 신고함과 관련해서 광고가 막 나오니까 이 도대체 얼마나 광고 홍보비에 쓰고 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고, 당시에 신고함과 관련한 홍보 현황이 2018년도 2억 7천만 원 집행을 했고 2019년도는 15억을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약 한 7배, 6, 7배를 더 이제 집행을 한 거죠. 얼마나 이제 부산시가 가덕 신공항에 열을 올리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뭐 홍보 현수막도 많이 달고 TV에도 광고하고 하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이제 부산시 말고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까지 부산시에 있는 그 기초 지자체하고 다 이제 청구를 해서 지금 받아봤는데 아직 분석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쓸모가 있고, 네,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정보공개 청구라는 건 저는 여러 목적을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라는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감시의 목적이든, 또 혹은 내가 그 어떤 정책에 참여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든, 또 혹은 학생분들은 연구할 때에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연구 보고서 혹은 논문 쓰실 때에 활용하는 목적이든, 다양한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는 이렇게 쓸모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앞에 보여드렸던 사례가 어떤 그 프로세스를 거쳐서 활동가들에게 유용한지 좀 정리를 해봤던 건데요. 우리가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 현장에 뭐 예를 들면 이걸 가덕신공항이라고 예를 들어본다면 가덕신공항과 관련해서 막 난리예요. 마치 부산 시민들이 다 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부산시에는 온통 가덕신공항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막 그 홍보 현수막도 보고 지하철에 이렇게 붙어있는 포스터도 보고 해요. 저건 도대체 어디서 만들고 저걸 만드는데 돈은 얼마나 드는 걸까? 왜냐면 다 내가 내는 세금인데, 여러분도 세금을 뭐 주민세 이런 거 안 내셔서 세금 안 내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정말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가설을 설정을 해보는 거죠. 가덕신공항 이 건에 대해서 부산시가 지금 완전하게 집중하고 있어. 저거를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예산도 되게 많이 배정되어 있을 거야.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을 책정했을 거야. 어떤 가설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전 공개된 어떤 정보들을 검색을 해봅니다. 아까 제가 정보공개 포털에 들어가면 정보 목록이라는 걸 검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보 목록에 가덕신공항을 막 쳐봐요. 그리고 기사 검색도 해봐요. 그렇게 해서 사전에 공개되고 있는 정보들을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 데이터 같은 것을 활용을 해봅니다. 공공 데이터 활용은 뭐 국가 통계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산시가 그 광고 홍보를 막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다 모든 지자체나 모든 공공기관은 광고 홍보비에 쓸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예산은 뭐 1년에 얼마 정도의 규모로 보통 쓰는가? 부산시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는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비교할 수 있고 그걸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확인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제 분석을 해봅니다. 자, 우리 부산시의 광고 홍보와 관련된 조례는 뭐가 있을까? 그거 조례나 어떤 근거 없이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의 근거 하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떤 조례에 속해 있는지 그걸 한번 또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럼 저한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소스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2018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가덕신고항과 관련한 홍보비 예산을 집행한 적이 없어. 예를 들면 없었는데 올해는 그 집행을 많이 한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법이나 혹은 조례를 검색해 보니까 부산시 제가 이거 관련 법을 잘못 썼네요. 아무튼 광고 홍보와 관련된 어떤 조례를 막 검색을 해왔더니 이런 게 있었어. 그리고 막 기사 검색을 해보니까 예전에 서울시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어떤 광고 홍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정보공개 청구의 어떤 소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실제로 해봅니다. 그 실제로 하는 방법은 이따가 그 사이트 들어가서 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어떤 정보를 공개받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은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친절하게 잘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원 데이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막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그걸 이제 활용하는 거죠. 자, 지난 몇 년 동안 부산시는 광고 홍보비로 이만큼 써왔는데 몇 년도에 갑자기 가덕신고항과 관련한 홍보비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그 광고 홍보의 내용은 가덕신고항 찬반 이런 내용이 아니라 뭐 시민들의 의견 듣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찬성한다, 추진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만 되어 있다. 이랬을 때 어떤 이것이 모두 시민들의 세금으로 출연되는 돈으로 사용되는 건데, 가덕신고항을 찬성하지 않는 시민들의 의견은 도대체 그럼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시가 일방적으로 이걸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 우리의 어떤 활동에 이걸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게 뭐 기자회견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보도자료가 될 수도 있고, 그쵸? 카드뉴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나아가서는 최근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시던데 이 건을 통해서 부산시의 어떤 것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광고 홍보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가, 그게 어떻게 집행되어야 올바른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토론회도 좀 활용을 할 수 있겠고요. 아무튼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 그냥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보공개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고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약칭으로는 정보공개법이라고 부릅니다. 뭐 정보라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을 이야기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그게 공문, 데이터, 영수증, 영상, 도면, 사진, 그림, 뭐 여러 가지, 녹취록 뭐 이런 것까지 다 정보에 해당이 되고요. 생산한 것뿐만 아니라 접수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 어떤 A라는 정보를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해운대구에서 B라는 정보를 생산을 했어요. 근데 해운대구에서 B라는 정보를 부산시에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요. 그러면 부산시는 그게 접수한 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부산시의 정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보유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 접수한 정보 모두가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공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청구를 하면 어떤 형태로 공개할 건지, 그리고 공개 결정은 어떻게 할 건지, 뭐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 부분 공개할 건지, 부존재 통지를 할 건지,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청구는 이제 우리가 어떤 기관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청구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시민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상에 주요하게 담겨 있는 어떤 목적이자 권리이고요. 모든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에요. 비공개 정보 조항이 있는데, 비공개 정보의 조항을 두는 이유는 마음대로 비공개해도 돼 이게 아니고, 최소한의,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칙은 공개로 하되 거기에 정말 공개할 수 없는 것, 그것만은 정말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공공기관 이제 공무원들이 거기 조금만 해당되면 비공개하려는 이제 꼼수들을 많이 부리시기는 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그건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결정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료를 만들거나 또 취합하는데 그 시간이 좀 걸려서 늦게 실제 청구한 정보에 대해서는 조금 늦게 줄 수는 있는데, 이걸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부분 공개할지 부존재 통지할지의 결정, 그 결정에 대한 통지는 1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대로 그대로예요. 공개는 다 공개해 주겠다는 거고, 비공개는 다 공개할 수 없다는 거고, 부분 공개는 청구한 정보의 일부는 공개해 주고 일부는 못 한다라는 거고, 부존재 통지는 이제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우리 기관에는 없다라는 통지를 하는 겁니다. 네. 아까 정보의 정의는 설명을 드렸고,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좀 많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공공기관들, 정부 부처라고 할 만한데, 그리고 그 외에 본다라고 하면 뭐 국회, 또는 특별히 갑자기 생기는 어떤 자문기구들이나 이런 데들도 이제 청구할 수가 있고요. 사립학교가 예전에는 안 됐었는데 지금 이제 사립학교까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공립대학교를 제외하고도 사립학교에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곳들, 예를 들면 어버이연합, 자유총연맹 이런 데에도 정보공개 청구를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우회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 지원하는 기관에다가 자유총연맹이 지원받은 금액의 어떤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다 법이나 시행령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구조예요. 비공개 대상 정보인데 작년 연말에 조금 이제 정보공개법이 개정이 되면서 비공개 조항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어쨌든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가다듬어진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 몇 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요런 거, 5번. 네. 지금 현재 의사결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공개가 되면 나중에 어떤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탄소중립위원회가 지금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공개할 수는 없어요. 이게 나중에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언제 논의가 종결될 것이므로 그 종결 이후에 몇 월 며칠에 공개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없었는데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내부 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즉각 통지를 해줘야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사실 정보공개법,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와 항상 좀 배치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개인정보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비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건 이게 정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현저하게 그 어떤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그 개인의 어떤 자유를 침해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인정되는 정보만 이제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모든 개인정보라고 해서 다 비공개하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부산시장에 업무 추진비를 청구했는데 부산시장의 이름을 비공개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누군지 다 아는데 박형준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이나 직위, 그리고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개인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른데 교육하면서 이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렸더니 그때 당시에 구름님이 엄청 웃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의 어떤 선물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제 선물을 준 사람, 그리고 선물을 받은 사람, 선물을 뭘 줬는지 이거를 받아봤는데 대통령 이름을 다 비공개해가지고 다 알아요. 이명박이 줬는데 이명박 시계를 이명박이 줬겠죠. 근데 그거를 이땡땡 이렇게 다 해놔가지고 그거 좀 웃기지 않냐고 우리가. 그리고 뭐 국회의장이 공무 국외 여행을 갔는데, 국외 여행에서 그때 다 되게 놀라셨었죠. 10박 11일인가 14박 15일인가 3억 쓰고 왔어요. 3억. 집 한 채 값이잖아요. 부산에서 웬만한데. 근데 그게 벌써 한 7, 8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 박희태 국회의장이. 그래서 그게 막 문제가 그러니까 공론이 막 이렇게 이슈화되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해 의장이 되고 나서는 공개를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전 의장이 이것 때문에 막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의장 이름을 또 다 비공개하는 거예요. 누군지 다 알잖아요. 국회의장이 누군지. 그러니까 요런 것들, 네, 공개해줘야 되는 개인정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7번 때문에 항상 문제인데, 예를 들면 지금 기후운동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탈핵운동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대상으로 싸워야 하는 것은 어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국책 사업이라는 것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핵발전소, 석탄발전소, 뭐 재생에너지 사업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기업에서 공기업도 있고 사기업도 있겠죠. 근데 이 기업들에서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걸 청구해서 받아보려고 하는데, 계속 이제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다, 그러면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이제 비공개하는 경우들이 더러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정보공개 청구하면서 계속 막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예를 들면 제가 한수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을 때, 한수원은 공기업이에요. 그래서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가 있는 기업이고, 이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정보공개법 상에 처벌 조항이라는 게 없어요. 공개를 잘 안 해줬다, 혹은 뭐 악의적인 비공개를 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그런 거죠. 법인의 영업상 비밀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시민들의 알 권리이고, 이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공정하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시민들이 투명하게 알 권리에 대한 보장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게 계속 항상 부딪히는 부분들이 이 영업상 비밀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어렵다면 그냥 정보공개법을 이렇게 화면에다 띄워놓고 청구하시고 나서 공무원들이 이제 전화 오거나 담당자 전화 오면 저는 이제 저도 다 못 외우니까 정보공개법 그 화면에 띄워놓고 전화 받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아는 척을 엄청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담당자들이 아, 이분은 좀 뭔가를 많이 아는 사람이구나. 괜히 건들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약간 좀 친절하게 바뀌어요. 예전에 초반에는 되게 고압적이, 물론 제가 여성이기도 하고, 그때 이제 사회 초년생처럼 느껴졌으니까 고압적으로 더 했겠지만, 지금은 그런지는 않아요. 그래서 법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아, 저 정보, 네, 혹시 지금 시간이 조금 음, 많이 흘러서요. 네. 혹시 정보공개 이거 실습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질까요? 아,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설명. 네. 그렇게, 네, 그렇게 하고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빨리 끝내주셨는데 제가 많이 길었네요.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 제가 아까 한번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드렸는데 요 화면 보시면서 양쪽에 같이 띄워놓으실 수 있으시면 여러분도 같이 띄워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로그인을 제 거 지금 보이시나요? 네. 로그인하는 모습은 안 보여요. PPT 아, 그래. 보인다. 아, 그러면 새로 화면 공유를 할게요. 네. 이게 제 정보공개 포털 들어갔을 때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 목록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보면 되냐면, 오른쪽에 그 메뉴가 있고요. 주제별 공개 정보라는 그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에서 정보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이 뜨고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그거 해봤어요. 어반루프 어반루프 검색 기간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반루프인가요? 맞아요. 기사는 6월 29일자로 떠 있더라고요. 아까는 나왔는데 희한하네요. 그러면 다른 걸로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했을 땐 나왔는데 띄어쓰기 하니까 나와요. 띄어쓰기 하니까 네. 예를 들면 기후위기라는 검색어를 가지고 기관 찾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 기관 찾기를 누르시면 기관명을 설정할 수 있는데 부산광역시 검색을 하셔가지고 확인. 부산광역시 기관 선택했고 검색어는 기후위기입니다. 기관 설정을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로 했어요. 그러면 부산광역시가 기후위기와 관련한 정보를 어떤 것들을 생산했는지, 접수했는지, 그걸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보다가 궁금하면 청구하는 거예요. 자, 기후위기 시계 제작 설치 계획. 이런 걸 왜 설치하는 거죠? 네. 공개 여부, 비공개로 생산을 했습니다. 비공개로 생산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구하실 수 있어요. 청구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청구 화면이 떠요. 청구 주제 선택하세요. 제가 그냥 행정재정과 관련해서라고 하고, 그러면 제목에 아까 그 기후위기 시계 제작 설치 계획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뜨고, 거기에 문서 제목하고 문서 번호하고 생산일자가 이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여러분 정보가 다 뜰 거고요.
공개 방법은 전자 파일로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직접 가서 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복사해서 받을 필요도 없고, 수령 방법, 네, 정보통신망. 이 포털 사이트에서 공개받겠다라고 수령을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수료 감면 정보, 해당 사항이 없으면 이거 하시면 되고, 해당은 뭐냐면, 정보공개법상에 수수료 책정 기준이 있어요. 이거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거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일부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누르고 하면 여기에 그 감면 사유를 여러분들이 적고 그 근거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 개인정보 다 들어간지 확인하고, 참고 및 유의사항 확인하고, 여기 있네요. 생년월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민번호 다 넣었어야 되는데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474529 자동 등록 방지 누르고, 네, 청구 하면 그냥 청구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정보 목록에서 사전에 검색해서 청구를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하시면 되고요. 아까 청구하기 바로 누를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보 목록을 보고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청구서를 작성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개 정보가 아니라 밑에 청구 소통이라는 이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고 위에서 세 번째네요. 청구 신청을 누르세요. 그러면 방금 그 화면이랑 비슷한 화면이 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청구를 해볼게요. 최근에 탄소중립위원회가 항상 계속 문제여가지고 환경과 관련해서 누르고, 제가 제목으로 탄소중립위원회, 제목은 간단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청구 내역에 대한 현황을 보실 때 너무 길면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탄소중립위원회, 제가 회의 현황을 알고 싶어요. 지금까지 회의를 몇 번 했지? 거기에 누가 참석을 했지? 그래서 이제 청구 내용을 적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탄소중립위원회의 활동은 올해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 신설 이후 현재까지 회의 개최 현황을 알고 싶다. 그런데 이 안에 어떤 정보가 공개해 줄 때 어떤 정보가 들어가 줬으면 좋겠냐. 회의 일시, 회의 장소, 참석자 명단, 참석자 이름 및 소속, 그리고 회의 자료, 회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그냥 간단하게 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 개최 현황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각 건별로 달라. 각 건별로 공개 바람. 이렇게 하면은 회의를 10번을 했으면 10번의 회의 각 건별로 일시, 장소, 명단, 회의 자료, 회의록을 공개를 해줘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팁을 드린다면 제가 여기다가 보통 쓰는 거 청구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면 않으시 청구인과 통화로 소통 바람. 왜냐면 제가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비공개하거나 부존재 통지를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항상 좀 저의 팁이에요. 그냥 적어두는 거. 그리고 나서 아까랑 똑같이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기관 선택을 하셔야 돼요. 탄중이는 어디 소속일까요? 모르시겠죠? 그래서 아까 그 프로세스 안에서 그 사전 검색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 소속인 걸로 알고 있는데 탄소중립위원회라고 검색을 하면
탄소중립위원회는 따로 사이트를 안 만들었나 보네요. 보통은 이런 거 할 때 사이트를 만들던데. 네,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지 않았나 봅니다.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디에다가 청구해야 될지 그 기관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왠지 거기일 것 같아 라는 곳에 하시면 됩니다, 그냥. 왜냐면요. 만약에 제가 국무총리 산하라고 생각을 해서 총리실에다가 청구를 했어요. 근데 총리실에서 이거 우리 정보가 아니야. 산업부 환경부야 라고 하면 국무총리실에서 그냥 환경부로 이송을 해줘요. 우리가 굳이 잘 몰라가지고 청구했다고 해가지고 그 기관에서 그냥 반려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이송을 해주기 때문에 그 걱정 없이 그냥 청구 기관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사전에 미리 검색하셔서 제대로 된 곳에 청구하시면 좋겠지만 그러기 어려울 때에는 그냥 그럴 법한 곳에 청구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청구가 됐고 여러분들이 청구하신 정보가 어디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냐면 청구 소통 다시 들어오셔서 여기에 청구 신청 내역 있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제가 아까 그래서 제목을 간단히 쓰시라고 한 거예요. 제가 언제 어떤 내용의 어떤 제목의 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요. 그게 지금 처리 상태는 접수 대기 중입니다. 세 군데다. 네, 처리 일자는 8월 28일이고요. 최근 3개월 걸로 제가 청구한 정보를 보면 많이 있죠? 네, 부산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부산시에다가 이런 정보를 청구했어요. 통지 완료됐고요. 공개 결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면 제가 청구한 정보가 있고요. 공개를 뭘 해줬는지 부산시는 네, 가덕신공항 건설 업무에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고맙고 부침과 같이 공개한다. 그래서 여기 3개의 문서를 부침을 해줬어요.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서 부산시에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부산시가 제출한 의견 회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다운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열면 요런 문서가 이제 떠요. 요 공문으로 이제 제출을 했다. 요런 내용입니다. 별로 안 어렵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 거는 사용해교류 관리정책 관련 정보 목록 현황 제가 청구했는데 비공개됐어요. 왜 이런 거 공개 안 하지? 정보 목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데 악의적으로 지금 계속 비공개하고 있거든요. 제가 청구한 정보가 이래요. 근데 비공개를 해줬을 때 비공개 사유를 이제 산업부는 이런 근거를 들어서 이제 비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포기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럼 밑에 하단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지금 이의 신청을 한 건이고 그러니까 공개받지 못했을 때 비공개나 부분 공개의 경우에는 이 밑에 하단에 아이콘이 하나 더 생기고 여기다가 이의 신청 란이 뜹니다. 그 이의 신청을 클릭을 하면 다시 아까 청구 내용을 적는 거랑 비슷하게 내가 왜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신청을 하시면 이의 신청이 접수가 되는 거고요. 좀 길어져서 제가 2분만 더 쓸게요, 선생님. 늦어져서 죄송해요. 이 순서예요.
정보 공개에 대해서 이제 결정 통지가 됐는데, 공개받지 못해서 제가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이의 신청을 하면 그 기관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는 걸 열어야 돼요. 지금 화면이 아, 정보공개 다른 게 포털로 돼 뜨나요? 있어요. 네. 아, 네네. 다시 그걸로 할게요. 네, 보이시죠? 네. 네, 이의 보입니다.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다시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결정하자라고 해서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를 다시 10일 안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해줄 수도 있고 비공개할 수도 있어요. 네. 만약에 여기서 또 비공개하잖아요? 그럼 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보통 하는데, 행정소송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런 과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 자료를 아마 공유를 드렸기 때문에 이 뒤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공개해 드린 거고요. 이 사이트들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한번 사전에 검색을 많이 해보시라, 이런 내용이고, 팁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하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정보 목록 꼭 살펴보시고 알고 싶은 정보는 먼저 검색을 해보셔서 정보공개 청구서를 구체적으로 잘 작성해 주시는 게 좋겠고, 정보공개법 꼭 들여다보시고, 특히 이제 비공개 조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다. 공무원도 잘 몰라요, 여러분보다. 거기도 이제 순환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청구 사유를 안 밝히셔도 돼요. 공무원들 전화해서 이거 왜 청구했냐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냥 궁금해서 했어요.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정보공개 포털 방금 그 사이트에 모든 청구기관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 중앙선관위, 헌법기관, 공기업 등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직접 청구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제목은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청구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가끔 청구를 취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그거 그냥 메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냥 전화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취하해주세요. 이런데 절대 취하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공개받은 정보에 대해서의 어떤 책임, 공신력, 이런 것들은 포털에서 받는 이제 그 공문의 형태로 공개가 되거든요. 비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관장 도장 찍어서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 결정 통지문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취하하시지 마시고요. 청구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시에는 통화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원하는 형태의 정보가 없다고 부존재한 게 아니라 엑셀로 요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산 사용한 거 엑셀로 달라. 근데 엑셀이 없다. 우리는 한글로밖에 작성을 안 했다. 그래서 비공개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냥 한글로 주시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3자 의견 청취로 이제 무조건 비공개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광고 홍보비 이야기를 할때 부산시에서 만약에 부산일보에 광고 홍보비를 지급을 하고 광고 홍보를 해준 거예요. 근데 부산일보가 우리 정보 안 공개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공개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의견을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걸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에 대한 결정은 부산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일보가 해주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비공개되는 거 아니니까, 공무원이 그런 얘기하면 정보공개 제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네.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 번에 여러 내용의 청구를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부산시에 알고 싶은 게 많아도 가덕신고한 건부터 해서 여러 가지 건을 한 번에 청구하시면 담당하는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공개받을 때 오히려 시간만 더 많이 걸리고 취합하는 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건을 해도 되니 이제 한 번에 한 건만 청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데는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보시기보다는 제가 특별히 기후활동가들이 보셨으면 하는 곳은 프리즘이라는 정책 알림이 사이트 있어요. 그 공공기관들이 정책 연구 용역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시면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공기업들에서 정책 연구 용역을 한 보고서들 보실 수 있어요. 공개되어 있는 거 굉장히 많고 질 좋은 것도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 예산정책처라는 데가 있어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1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전체 기관들의 예산과 결산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냅니다. 진짜 일 열심히 하는데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료 보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 한 군데는 자치법규 시스템이라고 해서 각 지자체에서 공개하고 있는 조례들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완전 열정적으로 경험에 이렇게 입각해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정말 프리즘 나중에 꼭 이용해 보겠습니다. 뭔가 들으면서 알 권리라는 게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기능으로서 그런 발판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너무 시간이 지체됐는데 강연에 앞서서 먼저 질문이 두세 가지가 들어왔었어요. 뭐 의견일 수도 있고요. 일단 첫 질문으로는 부산 외 지역 사람으로서 어떻게 연대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1번 풀뿌리 자치분권 이야기해주신 온주님이나 아니면 그 외 다른 분들이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부산 외 지역 사람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부산에 있는 환경 문제라든지 그런 사회 문제와 같이 운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 음, 우선 여기에 대해서 혹시 그 인사들에게 얘기를 여쭤보실지 아니면 저 목소리가 작은데요, 지연님. 조금만 키워주세요. 들리시나요? 네, 이게 혹시 연대에 대한 얘기가 기후 용사대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연대 방법 그 자체에 대해서 물어주신 건지 조금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후 용사대의 그 뭐 연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부에 이제 그 용사대 분들과 좀 더 얘기를 해봐야 아는 부분이라서 뭐 저 개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그냥 임시 관리팀에 있으면서 느끼는 저희가 이제 그 관리팀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당장은 기후용사대가 뭔가 좀 외부적인 연대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단체 역량의 단체의 어떤 몸의 크기를 지금 좀 잘 진단하지 못하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좀 내부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끼리 논의를 해보고 이제 연대를 하든 외부 활동을 해볼 생각이 좀 있기는 해요. 어,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대체를 꾸릴 때도 결국에는 우리 단체가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얼마인가를 계속해서 내부 인원들끼리 서로 돌보거나 하면서 꾸려나가는 게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서로를 위해서도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른 분들 혹시 의견도 궁금하니 더 얘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인데, 저는 뭐 기후용사대 소속은 아니지만 부산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곳에 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단체는 이제 뭐 탈핵 관련한 활동을 하면서 탈핵
관련한 연대 단위에도 속해 있고, 뭐 노동단체 연대들도 같이 하고 있고, 뭐 연대체가 정말 많아요. 함께 하는 곳이. 그래서 뭐 일주일에 회의도 되게 여러 번 하고. 근데 연대라는 것을 항상 어떤 때는 굉장히 저를 지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저를 힘나게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연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어, 저는 이제 지금은 조금 연대 개념이나 혹은 방식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의 우리가 연대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에 대한 논의가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까지 조금 나와 있는, 그러니까 논의가 막 진행된 곳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또 혹은 어떤 직접 행동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혹은 지역의 어떤 차이들, 혹은 세대의 차이들,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논의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었는데, 우리한테는 아직 그런 논의들이 많이 구체성을 띠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냥 오늘 이 주제만으로 봤었을 때는 정보공개 청구의 관점으로 보면은 저 혼자 사실 그 가덕신공항 그 광고 홍보비 분석할 때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봐야 할 자료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내가 막 분석을 한번 하고 나서도 이게 잘 했나? 다시 한번 체킹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랬을 때 아까 여기 누가 의견으로 각 지역별로 다 이렇게 청구해서 받아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부산시에 있는 기초라든지 혹은 또 가덕신공항 문제나 혹은 어반루프도 그렇고 메가시티도 그렇고, 그것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울경이 같이 가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부산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부산 내 정보가 아니라 울산이나 경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같이 우리가 같은 내용으로 청구해보고 같이 이렇게 좀 취합해보고 분석해보고 요런 작업들을 같이 해주시면 그것 또한 되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어떤 부산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광역권의 인근 지역들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문제로서 또 확장하는 데에도 굉장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제안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어, 환경 정책과 관련한 정보가 어디에 있으며 이를 공개해서 활용한 사례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라고 먼저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혹시 언주님께서 아니면 혹은 다른 분께서 얘기가 가능하실까요? 환,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과 관련한 정보, 환경이라는 게 되게 범주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탈핵과 관련한 것은 환경의 분야이기도 하지만 산업의 분야이기도 하다 보니까 제가 탈핵 운동을 하면서 주로 들어가는 정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들이 중앙부처만 해도 환경부,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렇게 세 군데예요. 근데 이 세 부처가 같이 이제 핵발전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 아까 누가 대통령 직속기구라고 올려주셨던데, 대통령 직속기구면 이제 대통령실도 봐야 될 테고, 또 환경부도 봐야 될 테고, 국토교통부도 봐야 됩니다. 가덕도 보려면 국토부도 봐야 되고, 굉장히 여러 부처들이 이렇게 중앙부처들이 같이 엮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포털 사이트 보여드릴 때 기관을 선택했잖아요. 예를 들면 기관을 선택하지 않고 중앙부처라고 거기 이렇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뭐 이렇게 공공기업, 뭐 공기업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중앙부처 선택을 하고 뭐 예를 들면 가덕신공항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게 설명으로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화면 공유를 잠깐만 하고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목록 보이시죠? 지금 공유된 거. 여기에 중앙행정기관 여기를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만약에 가덕 신공항이라고 이라고 검색어를 넣고 뭐 1월 1일부터로 검색을 했어요. 가덕도 신공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띄어쓰기에 따라서 그러네요, 진짜. 네, 띄어쓰기를 하니까 40건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가덕신공항에서 국토교통부가 있고요. 행정안전부가 있고요. 경찰청도 있습니다. 통계청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부처들에서 가덕신공항과 관련한 문서들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처만 보시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고요. 기획재정부도 있습니다. 환경부도 있고요. 그래서 환경 관련한 정책은 굉장히 넓은 분야여서 환경 정책 안에서도 어떤 사업을 보고 싶은지를 먼저 구체성을 가지시고 그 사업명을 검색을 했었을 때 중앙행정기관이냐 혹은 광역지자체냐 기초자체냐 뭐 교육청이냐 공공기관이냐 이것 따라서 되게 다르지만 그 목록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제일 앞에 관련된 부처 그리고 그 다음이 실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 관련된 관이고 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록 자체에서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사업과 관련된 부처가 어디인지 좀 확인을 해보시고 나중에 다른 데서 뭐 기사 검색을 하시든 직접 그 부처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을 해보시든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아까 프리즘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공공기관이 연구 용역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연구 용역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에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정말. 그러면 그걸 발주한 기관이 제일 관련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리즘에서 조금 많이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전 질문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9시에 마치는 시간인데 네. 이게 늦어져서요.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얘기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오늘 발제해주신 두 분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아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